그래서 이걸 보자면 우선 태양계 형성 과정이야. 그래서 보게 되면 성운설 갖다가 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인데 지금 보게 되면 미행성체에서 이렇게 행성을 만든 거니까 시간 흐름은 이쪽 방향이다라고 봐야 돼. 자, 그러면 우선은 기억과 같은 경우에는 맞겠고 니은에 태양의 주성분은 수소와 헬륨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네가 지금 교육과정상 이거를 원과정을 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서 좀 그럴 수 있는데 태양을 포함을 해서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기체와 같은 경우는 수소와 헬륨이 주된 거야 이것이. 그래서 항성이다, 그러니까 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저런 성분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돼. 그럼 니은은 맞겠고 디귿에 밀도는 기억이 더 깎아져 있는데 지금 태양과 가까이 있는 여기 니은이 지구형 행성이 될 것이고 여기가 지금 목성형 행성이 될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밀도는 니은이 더 커야겠지. 짱돌 되어 있으니까 여기 기체 되어 있으니까 좀 작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틀려서 답은 3번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빠져볼 것은 그러면 지구형은 무거운 원소로 주로 되어 있지 그치? 그러면 왜 무거운 원소 남아있을까? 니네는 서술형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왜 니은 쪽에 무거운 원소가 주로 있고 여기는 왜 가벼운 원소 되어 있을까? 이거 했었어요. 했었었지. 당연히 있지. 안 한 걸 묻진 않아. 네, 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해야겠지? 진짜 지금 목이 너무 아파. 연병할 수 있지 진짜. 아씨. 어? 아니 괜찮아. 자신감이 이게 뭐 틀려도 오면 시원하게 틀리면 돼.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왜?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거야. 그 다음이야. 가까워서 중력이 세가지고. 중력이 세서 태양이 약간 무거운 걸 더 많이 끌어들여서. 그쪽 주변에 무거운. 이상 헛소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냐면 태양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 가벼운 것들은 이미 다 끌려갔거나 아니면 태양에서 복사압으로 바깥쪽으로 밀어내거나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것들은 우선은 무거운 게 남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고 여기에 주로 남아있는 것은 규산염으로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지. 그러니까 짱돌하고 금속 위주로 많이 남아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가스와 같은 형태로 해서 수소헬륨이 주되게 되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 있는 애들은 녹는 점이 높은 편이고 여기 녹는 점이 낮은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녹는 점이 높아 있는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저쪽은 그렇지가 않더라. 이 얘기지. 어쨌든 간에 답은 3번이 되고 있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오늘 좀 재밌네 또.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구의 진화 과정상 나타나고 있는 온도와 반지름 관계래. 그러면 우선은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지구는 계속 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곧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이.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A, B, C 이렇게 지금 순서상 가고 있구나. 그러면 온도가 지금 비일 때가 가장 높은 것인데 지구의 표면도가 가장 높았던 요 시기가 마그마 바다 시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원시 행성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중이고 미행성이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때 멘틀이나 지각, 외핵이나 내핵 이런 식으로 층상 분화가 이때쯤에 나타났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지. 자, 그러면 기억 맞고 니은 AP 사이의 원시 바다는 아무래도 지각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C 시기 이후에 나타난다라고 봐야 돼. 그리고 디귿 B와 C 사이에 최초 생명체가 탄생했다. 그러기에는 온도 너무 높았어.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한 것은 이때는 아니다라고 봐야겠지. 그럼 답은 1번이 된다 이 얘기야. 자, 우선은 뭐 3번 문제도 간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넘어가서 자 어디를 보시느냐 5번을 보도록 하자. 자, 5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구가 탄생한 후에 어떤 기체 XY 이건 4번이잖아. 5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해양판에서 해령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른 지각 연료량 줄여서 지열 또는 같은 말로 지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지. 해령에서 이렇게 지열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밑에서 뭔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뜨거운 물질 때문에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이게 지금 기억, 니은 둘 중에 하나 짝 잡아야 된다 이 얘기인데 요거는 같은 깊이의 온도를 따져보시면 돼. A 지역은 온도가 낮고 B는 온도가 높은 편이야. 그러면 당연히 지열이 높은 B쪽에서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봐야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 태양 에너지를 열원으로 하고 있다? 말 같지 않은 소리지. 그래서 기억을 우선 틀렸는데 그러면 지구 내부에서의 열원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핵 어떤 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계열. 또 여기서 말하는 방사원소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 나무로 바뀌고 있는 요 과정. 자, 두 번째. 늘 새로워. 늘 새로워. 이러면 안 되지. 동현 씨. 예. 힌트. 지구 자전이야. 아하. 자전. 핵. 어. 이 돌면서 뭐라고? 핵이 어. 된 상태로 이렇게 돌면서 여기는 거기까지 왔어. 잘 왔어. 마찰열. 오, 잘했습니다. 멘틀하고 외핵에서는 자전에 의해서 속도가 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요거의 경계면에서 생길 수 있는 마찰열도 하나의 내부의 열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다음 세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 자, 이번엔 민기 씨. 필기를 힌트는 지구 생성이야. 너무 쉽다 이거는. 마그마 바다. 자, 지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 미행성이 엄청 충돌했었을 거라고. 그래서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그때 발생한 열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구는 지금도 내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우선 기억은 틀렸겠고, 자, 니은 지각 연령은 기억이 더 많을 것이다. 누가 봐도 그렇지. 그다음에 디귿 기억이 B가 될 것이다. 그렇죠. 답은 4번이 된다 이 뜻이야. 근데 이게 미행성이 충돌할 때 깨진 거는 행성이 되지 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처럼 지구나 뭐 이런 큰 행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행성처럼 작은 것들,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 근데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자, 그러면 5번은 요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6번은 우선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됐고 8번과 같은 경우에는 요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요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태야. 자, 지금 보니까 지진이 기억과 니은 두 가지가 지금 발생을 했대. 두 가지가 발생을 했는데 이 네 지역에서 피파, 에스파 각각 도달할 수도 있고 안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야. 근데 저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야 돼. 지구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고 여기가 만약에 진원지였다라고 이제 가정한다 치면 피파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외핵과 멘트의 경계면이다 그랬을 때 피파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이지. 여기가 대략적으로 중심에서 이렇게 간 각도가 약 103도 정도가 되고 있어. 근데 숫자는 이거 몰라도 돼. 그냥 그 정도 되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구테베르크면으로 살짝 들어가서 여기 굴절해서 나와졌을 때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서 이만큼 간 것이 약 142도가 되고 있어. 그러면 요래 맞았을 때 반대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해서 103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142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142도 된다 치면 여기하고 여기와 같은 경우는 P파든 S파든 오지 못하는 암용대가 되고 있다가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103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요 반대편 103도까지 여기까지는 S파가 아예 도달하지 못하는 S파의 암용대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P파 암용대, 파란색은 S파 암용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 했을 때 먼저 지금 지진 기억을 먼저 봐봐. P파는 지금 A지역에 다 왔대. 여기는 다 왔어.
근데 지금 보니까 B 지역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왔어. 둘 다. 그 다음에 C도 둘 다 안 왔어. 그러면 여기 둘 다 안 온 상태에서 D는 지금 다 왔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지금 진원이 있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기쯤을 기업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니은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A에는 다 왔대. 그리고 B 지역도 다 왔어. 그 다음에 이 C하고 D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C를 보니까 지금 S파가 도달하지 못했대. P파만 온 거야. 그러면 S파가 오지 못하는 곳은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러면 요 구간이라고 봐야겠지. 그리고 D 지역은 지금 얘가 P파가 오지 못했어. 그럼 P파 암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D 지역이 P파 암형대가 되고 여기는 안전히 S파 암형대가 된다고 치면 대체로 이 니은 지진은 여기 어딘가에서 발생한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자, 그렇다면 기억 B에서 기억 지난 거리가 니은 지난 거리보다 짧을 것이다. 되어 있는데 B에서라고 하면 여기를 좀 말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면 기억 지난과 니은 지난 니은이 더 가깝고 기억이 더 멀리 있는 거니까 기억은 틀렸겠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니은 C에 도착한 니은의 P파는 외곽을 통과했을 것이다. C에 도착한 니은의 P파 요거 그럼 결국은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C하고 D에서 봤을 때 C가 지금 P파 암형대가 아닌 곳이야. 그치? 그럼 얘가들은 지금 외곽을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선은 맞겠다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니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려면 적어도 암형대를 벗어난 다른 곳이야. 그러니까 암형대를 벗어난 여기쯤이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외곽을 통과한 P파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D는 A는 O와 X 중 X가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만약에 니은 지진에서 요거 D 지점을 본다면 여기잖아. 그러면 S파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P파 암형대를 친다 그러면 여기 당연히 S파는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봐야 돼. 여기쯤이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있다. 요 얘기지. 자, 8번은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9번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산수 문제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P파와 S파의 속력차 갖다가 PSC가 나오잖아. 그럼 PSC 갖다가 진원거리를 구하고, 그러면 진원거리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속도 차이를 갖고 이 진원거리가 몇 배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뭐 금방이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보자. 10번 문제. 계산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해봐. 자, 10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 요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요걸 따져봐야 돼. 그때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요렇게 반구가 있는데 요렇게 반구가 있어. 그러면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관측소가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쭉 선 냈을 때 여기엔 진원이 있는 거야. 진원. 자, 여기가 지금 만약에 진원지가 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제일 가까이 있는 요 지표 여기가 진앙이 돼야겠죠. 여기가 진앙. 그러면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하고 있는 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나 다 똑같아야 돼. 요 거리든 이 거리든 다 똑같아야 돼. 그 상태에서 여기를 지나는 현 하나 딱 그어봐. 이렇게.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요거를 지금 진원을 지나는 요렇게 반원을 그린다면 이걸 이렇게 짜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원인 중에 반원이기 때문에 요거나 다 똑같은 거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현의 절반값, 요 절반값이 결국 여기까지의 절반값과 같은 거구나. 그러면 요 그림을 우리가 위에서 본다면 이렇게 있었을 때 관측소가 여기 있다. 그러면 진앙이 만약에 여기다. 그럼 여기를 지나는 현을 그어본다면 그때 이 현 길이와 이 현 길이 같을 것인데 이 절반값이 곧 여기서 진원 깊이와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돼? 요거.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진원거리와 진앙거리 중 당연히 진원거리가 더 멀어야 돼. 진원거리하고 진앙거리하고 비교되면
얘가 더 멀거나 또는 같을 수는 있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둘이 같은 경우는 땅 표면에서 발생하는 거야, 지진이. 이런 경우라면 같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아무튼 이 범위 내에서 나타나줘야 돼. 그러면 딱 봤었을 때 관측소 A에서 지진 A를 봐줬을 때 이게 지금 진 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하고 있는 원이잖아. 그러면 이 원 안에 진앙이 있어야 돼. 또는 이 원에 진앙이 있거나. 그러면 만약에 A를 우리가 관측소에서 여기까지의 반지름으로 하는 어떤 진원거리를 잡았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진앙은 A, B 둘 다 가능하지. 이렇게. 그리고 지진 B에 대해서는 요만큼이 진원거리야. 그러면 진원거리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앙거리는 진원거리보다 얼마 안 돼. 그렇기 때문에 A는 가능하지만 B는 안 된다 이 얘기지. 그러면 이 썩을매 업데이트 맨날 하래. 업데이트는 하면 막 뭐가 날아가던데. 아무튼 그러면 얘는 A밖에 안 되기 때문에 B는 A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B가 되더라 요 얘기지. 자 그럼 이렇게 짝 쪄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은 금방 파악할 수 있다라고 봐야 돼. 11, 12번은 계산 문제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고 속도가 딱 거리로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야. 자 13, 14, 15, 16은 다 지각 평면설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17번을 보도록 합시다. 17번. 자 17번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왔어. 자 남반구에서 가상의 지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표준 중력에 대한 그러니까 중력 이상 공포를 나타낸 것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기가 좀 적도야. 그러면 0도 될 것이고 극지방이야. 그럼 여기가 고위도쯤 된다 이렇게 봐야겠지. 표준 중력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누가 더 클까? 표준 중력은 두 번째 문제가 자 질문 다시. 자 그 중력이라고 하게 되면 만유인력에다가 원심력을 더한 값이다라고 했었어 이번. 자 그러면 만유인력은 극과 적도 중에 누가 더 클까? 극지방이 더 커야 돼. 왜냐면 지구는 타원체거든. 그래서 적도가 더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야. 중심까지의 거리가 극이 더 짧고 적도가 더 길어. 그러면 원심력은 누가 더 클까? 적도가 더 커야 돼. 축에서 떨어진 직선상의 거리가 얘가 더 멀리 있거든. 극지방은 축에 있기 때문에 원심력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중력은 극과 적도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될까? 중력. 무게를 내가 몸무게를 달아봤어. 어디서 더 무겁게 나타난대? 극지방이라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런 것들은 어느 한 지점에서의 중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표준 중력이다라 할 수 있는 것들이지. 표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다시피 위도가 높아질수록 더 커지는 값이야. 그래서 표준 중력은 위도에 비례하는 값이구나.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기억에서의 실질 중력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직접 측정한 그 중력은 표준 중력보다 클 것이다 되는데 지금 기억 지역을 봤더니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 놈이지.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중력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측한 중력에서 표준 중력 값을 뺀 것을 우리가 중력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래. 그러면 실제 중력값이 표준 중력값보다 더 작은 상태구나 이렇게 봐야겠지. 그러면 기억 틀렸겠고 그 다음에 니은에 표준 중력은 니은에서가 기억보다 더 클 것이다 되었는데 표준 중력값은 위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 중에서 왼쪽 극지방을 갈수록 표준 중력은 더 커진다 이렇게 봐야 돼서 니은 맞겠고 그 다음에 디귿 4개 중 밀도는 D가 가장 작을 것이다 했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서의 표준 중력값이 제일 작아. 세 지점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 이상이 더 작은 마이너스까지 나타나고 있대. 그러면 표준 중력이 원래 작은 지역인데 얘가 더 작게 관측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나타난다 이 얘기지. 그러면 D에서의 밀도가 제일 작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야. 작은 값에서 더 작은 값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값은 더 작다 이렇게 봐야겠지. 답은 4번이 되고 있다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9번 문제를 보자. 19번 문제. 자, 이렇게 나타났대. 자, 19번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지점에서의 측정되고 있는 자기력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 선은 뭐냐면 이거 수평 자기력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요 힘은 이것은 연직 자기력이 되고 있어.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대각선 요 방향은 전자기력이다라고 봐야겠지. 요렇게. 자, 그러면 요렇게 선을 그어보게 되면 여기 이 면이 있을 것인데 그 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보겠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요래 받았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요 감마만큼 수평에서 이렇게 내려간 요 감마는 그러면 결국 복각을 의미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베타라고 하는 것은 진북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각이니까 요것이 편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자 기억 가는 감마의 분포가 되고 있다가 있는데 가를 한번 잘 봐봐. 얘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지리산 북극이고 자북극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금 0도가 지금 표시되고 있고 여기가 0도가 표시되고 있어. 이게 우리가 보통 복각이라고 가정을 한다 치자네. 그럼 복각이 0이 되는 지점은 극지방일까 적도일까? 복각 0이 되는 지점. 복각은 수직성분이야 수평성분이야? 수직성분이지. 그럼 그것이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똑바로 있대. 그럼 어디야? 적도가 되는 것이지.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다 0이래. 다 0이래. 우리가 말하는 복각은 여기만 0이 돼. 여기만. 여기가 다 0이래. 그럼 이거는 복각이 아니라 편각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 뜻이야. 자, 그러면 기억 틀렸겠고 그다음 베타를 말하고 있는 거야. 자, 뒤에 세 개 중 베타의 크기가 가장 큰 지점은 B가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지금 A하고 C를 보니까 얘가 지금 편각이 0인 지점이야. 둘 다. 그리고 B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과는 다른 지점이 있으니까 편각의 크기는 B가 지금 제일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 세 개 중에서 요거의 값이 세 개가 가장 작은 지점은 C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F1의 제곱 더하기 F2의 제곱 루트 씌운 거 요거 결국 뭐냐면 요거 다 지우고 보자면 요것이 F2 요게 F1인데 요것을 일로 옮기면 요게 F1 그러면 결국은 이거 제곱 더한 것을 루트 쳤다는 것은 요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요거 수평자기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요거 그 다음에 F3은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연직자기력. 그러면 결국은 수평자기력분의 연직자기력의 세계 가장 작은 지점 그러니까 연직자기력이 가장 작은 지점 어디냐 이 얘기지. 그러면 연직자의 제일 작은 곳은 적도 근처. 그러면 C가 지금 위도가 제일 낮지. 여기가 적도인데 C는 적도 근처에 있는 것이고 B는 지금 지리산 북극과 아주 가까이 있는 지점이고 위도가 제일 크지. 그 다음에 A는 위도 한 30도 되고 있으니까 위도가 제일 낮은 C에서 그 연직자들이 가장 작다 이렇게. 그럼 답은 C가 돼야겠지. 그 디귿이 돼야겠지. 답은 4번. 어때요? 이해돼? 자, 그럼 19번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잠깐 보기만 넘어가자. 지금 19번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의 기억 어느 지역일까? 이거는 적도 근처지. 그러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 정자압기라면 남에서 북이야, 북에서 남이야? 남에서 북. 그러면 이게 지금 자기력이 이쪽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지금 북쪽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밑에 있는 나는 남반구일까 북반구일까? 남반구 돼야겠지. 자기력선이 하늘 쪽 올라가면 정자극일 때 남반구, 땅속으로 들어가면 북반구 이렇게만 따지면 되는 거야. 자, 어때요? 질문. 우리 민기 씨는 어디가 영혼이 지금 있는 건가? 제가 지금 왜? 계속 떠들다가 이제 힘들어졌어 갑자기?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보도록 하자. 또다시 광물이야.
너네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 이거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에다가 조금만 더 얘기할 거야. 나는 이제 니네가 알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빡세게 그래도 한두 번 정리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앙담은 입술은 뭐지? 아, 그래, 갔다 오셔야 돼. 하나에 갔다 오세요. 그거는 건드리지만. 그래서 요거를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하자. 그리고 너네는 이게 만약에 일반고에서 나온 거라면 광물을 정말 미친 듯이 해. 막 미친 듯이 막 하는데 과학고는 그렇게 외워서 뭘 하는 거를 조금 지양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천만 다행인 거야 이게.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어떤 것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것만 얘기하고 넘어갈 것들이니까 괜찮을 거야.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예. 너도 좀 영혼이 좀 탈탈 털리는 중이니? 아직 뭐 하지도 않았는데 괜찮아? 광고 또 해야 돼.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또 암석이 나와요. 미쳐버리거든 진짜.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자. 잘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선 이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암석을 구성하는 입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크게 따져본다면 이제 물리적 성질하고 화학적 성질하고 광학적 성질하고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선은 이 광학적 성질은 수업 시간에는 하지 않고 넘어갈 거야. 왜냐하면 학교에서 요거 먼저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봐야 이해가 훨씬 더 빨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상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이거 학교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자고 이것을. 그래서 빼고,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은 이제 이걸 보면 알겠지만 얘는 지금 교육과제에서 빠진 상태야. 그런데 요 놈이 학교 프린트물에 나올 가능성은 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력에서 이게 나왔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빼면 빼는 거지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 거야 이것은. 중요한 것은 요 놈, 수업 시간에 할 거는 요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우선은 이제 그래서 이제 광물을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분류 방법이 있는 것들이지. 자, 먼저 이 결정질하고 비결정질이 나와.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질이다, 비결정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광물은 어쨌든 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이게 있어야 돼. 얘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는데 그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가 아닌가, 요게 중요한 것인데, 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얘가 성장을 했는데 특정한 모양을 갖고 있다. 특정한 모양대로 배열되고 있다. 규칙적인 모양으로. 그럼 이것을 결정질. 그때 나오는 형태를 결정형. 그리고 이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불규칙한 배열로 얘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정형이 없다 이 뜻인데, 그럴 때는 비결정질 광물. 그러면 단백석이라고 하는 요것은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빼고, 여기서 나머진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둘 것이, 석영과 같은 경우에는 결정형이 육각 기둥 모양이지. 이거는 수정을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장석과 같은 경우는 두꺼운 판 모양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흑음모와 같은 운모류는 얇은 판 모양으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한쪽에다가 우리가 이걸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방해석과 같은 경우는 결정형이 기울어진 입면체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우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흑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화산유리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유리다 보니까 특정한 모양이 없어. 규산이 녹았다가 굳어진 거기 때문에 특정한 모양 없이 그냥 뭉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흑요석이라는 말을 보면 알다시피 검은색
화산유리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결정형과 결정 상태가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돼. 뭐 어쨌든 간에 결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배열 상태하고 상관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게 되면 요게 나온 게 있을 거야. 자형, 반자형, 타형. 자, 요것이 있는데 자형과 반자형, 타형이라고 하는 요것은 자 스스로 자자야. 그래서 자신의 모양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형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자신의 모양을 가질 수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것들이 전부 다 마그마가 식어서 생기는 그런 광물이라고 가정하잖아. 그러면 자연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A처럼 이렇게 육각형 형태로 이렇게 광물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모양 그대로. 그러면 이 모양이 왜 나오는가? 다른 건 안 나오는데 왜 얘만 나오는가? 그거는 아주 간단해. 얘가 먼저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먼저.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광물이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여유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자신의 모양을 딱 잡을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반자형은 자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공간에서 얘가 생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B처럼 원래 얘가 이렇게 네모진 모양의 결정형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A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가려진 상태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A 자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머지 공간에서 생성되다 보니까 자신의 결정형을 온전히 가질 수 없는 이 상태를 반자형. 그리고 타형과 같은 경우에는 자형 만들어지고 반자형 만들어지고 나머지 공간에서 되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중간을 메꿔버리는 이 상태를 타형 이렇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생성 순서가 이쪽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 요게 중요한 거야. 순서 정하는 게 우선 가장 기본이야.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 얘가 만약에 화강암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A는 무슨 광물이냐? B는 무슨 광물? C는 무슨 광물이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A는 어떤 물리적 성질을 갖고 있을 것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림만 딱 보고 나서도 얘가 어떤 광물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요 자형, 반자형, 타형은 이렇게까지만 우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라우의 전문의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보시면 돼. X선을 조사했더니 이런 식으로 특정한 전문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광물 자체 내부의 원자 배열이 좀 규칙져 있구나. 이걸 좀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끝이야. 얘네들은. 자, 물리적 성질 그러면 우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보고 넘어갈 거야. 자, 우선 이 물리적 성질이라게 되면 지금 나왔다시피 요것들인데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요 네 가지만 본다 치면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자색과 타색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선은 자색은 이것 자체가 원래 갖고 있는 자신의 고유 색깔이야. 그래서 요것이 그렇다 치면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색이 달라지는 것을 타색이라는 경우들인데 대표적인 거 감옥이 그런 경우지. 감옥은 이거 자색으로 친다 그러면 회백색으로 나와. 그러니까 요것보다 좀 더 어두운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타색으로 나올 경우에 들어있는 성분에 따라서 푸른색이면 사파이어고 빨간색이면 루비가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시지 이거? 그래서 감옥 같은 경우에는 자색과 타색이 좀 다르다. 그리고 수정, 석영 있지 석영. 석영과 같은 경우에 자색은 투명이야. 수정이니까. 근데 타색과 같은 경우는 아주 많아. 들어있는 성분에 따라 가지고 보라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수정이지. 노란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연수정이지. 아무튼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네, 아주 시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광물의 색은 불순물에 의해서도 달라지긴 하겠지만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돼. 그래서 그 크기가 큰 덩어리의 광물이냐 작은 가루와 같은 광물에 대해서 색이 달라지는데 그때 그 가루색을 우리가 좋은 색이라 할 수 있는 거지. 좋은 색. 여기서 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조음판에 긁어서 썼을 때를 확인한다 되어 있는데 조음판이 굳이 아니어도 돼. 왜냐하면 조음판은 굵기가 한 6.5, 7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조음판이 뭔지 알지?
그 흰 색깔. 흰 색깔? 흰 색깔이 아닐 수도 있어. 색깔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초벌구이한 도자기판을 말하잖아. 까칠까칠한 도자기판. 근데 저런 좋은 판을 어디서 구해요?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되게 흔해. 어디냐면 화장실에 타일 있잖아. 타일. 여기 있던 타일의 뒷면. 까칠까칠한 그 뒷면. 그게 좋은 판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광물을 긁어가가지고 나오는 가루를 보겠다. 이 얘기야. 그런데 좋은 판이 워낙 굵기가 작다 보니까 얘보다 더 단단한 광물들은 좋은 판에 들보다 안 나와. 그래서 그때는 그냥 가루색이다라고 보면 돼. 망치로 뽀사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루를 만드는 것들이지. 자, 그러면 저 좋은 색과 같은 경우 얘가 중학생일 때도 외웠던 거. 금, 좋은 색 무슨 색? 금색, 노란색. 그러면 황철석은 검은색, 이거 검은색. 그 다음에 황붕석은 갈색, 네, 빨주로 촉하는 거 다 나오지. 무슨 색깔일까 이거? 노란색. 이거 노크색. 난 이게 제일 웃겨. 이게 교육관에서는 노크색이라고 하거든. 근데 한만 봐도 나는 내가 눈에 문제가 있는 건가? 검은색으로 보여. 그러니까 녹색빛이 보인다는 마음가짐으로 봐야 얘가 그나마 좀 이게 보이는 거야. 실제로 보면.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우선은 겉으로 보는 색은 다 똑같은 노란색인데 이제 긁어졌을 때 나오는 색깔 또는 광물의 가루색은 좀 다르게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게 가루로 만들면 진짜 색깔이 바뀌어요. 바뀌어 색깔이. 자, 그러면 방해석은 좋은 색이 뭘까요? 네? 방해석의 좋은 색은 투명색. 방해석의 겉보기는 투명이지. 근데 가루를 내면 흰색 나와. 흰색. 그 다음에 석영도 겉으로 봤을 때는 투명인데 얘를 막 뽀사. 그러면 유리 깨진 거 생각해 보면 흰색 나오지. 흰색. 그 다음에 흑운모. 겉으로 봤을 때 검은색이야. 좋은 색은 검은색. 흰색. 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거 있잖아. 또 하나. 장석. 장석 색깔 되게 다양해. 뭐 노란색도 있고 약간 갈색빛들 도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얘네들의 색깔은 좋은 색은 노란색. 노란색, 흰색. 흰색이라고. 자, 지금 얘기했던 거 흑음모, 장석, 방해석, 석영, 금강석 다 흰색이야. 흰색. 나머지 것들 잘 모르겠다. 그럼 아까 있었던 금하고 황철석, 황동석 이런 것들은 이제 꼭 알아야 될 것들이고 적철석, 갈철석 이런 게 막 나와. 적철석. 그러면 얘는 가루색이 뭘까? 빨간색. 빨간색이야. 갈철석은 갈색. 갈색. 그거 왜 모르겠다. 그러면 검은색이야. 찡그면 돼. 모르는 광물이야. 검은색이야 그냥. 그래서 좋은 색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깨짐과 쪼개짐이 있을 것인데 이 깨짐과 쪼개짐은 얘네들이 이제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원자들의 배열 상태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얘네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깨짐과 같은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는 이 광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있을 거라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바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규선형 광물에서 SL4 3연체 구조에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간에 그거 아니더라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그때 원자 주변에 결합력이 만약에 비슷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깨지는 거야. 어떤 특정한 패턴이 없기 때문에 그 결합력이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강하든 약간 상관없이 그러면 산산조각 나더라. 이렇게. 그래서 석영과 같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남석 같은 것들, 요것도 나중에 다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석영하고 감남석 중에서 결합력은 석영이 더 강해. 요거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규산 광물에서 보면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광물이 만약에 이렇게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힘을 줘서 얘를 깨는 거야. 그랬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한 방향으로 쪼개지면 위 아래가 서로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따로 한 방향 쪼개짐을 환상 쪼개짐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층상 쪼개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지. 요거 대표적인 것이 운무가 그런 경우가 될 것이고 두 방향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 방향으로 두 개로 쪼개져서 여기 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 방향을 기둥 주자 써서 주상 쪼개짐 아니면 바늘처럼 길게 가늘고 길게 나온다 해서 침상 쪼개짐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뭐 장석과 같은 경우가 이제 두 방향 쪼개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방향 쪼개짐은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해서 이렇게 요거 한 개가 입자로 툭 튀어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세 방향 쪼개짐 그래서 다른 말로 입자의 모양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입상 쪼개짐이라고도 말하게 돼. 자 그러면 방에서 꼭 특징 나왔지. 얘는 지금 쪼개짐이야. 쪼개짐인데 세 방향 쪼개짐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 얘기야. 자 요렇게 그리고 좀 기억이 나시지? 성면은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기억나? 아니 성면 석고 아 네. 석고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굵기를 보면 두 번째야. 두 번째이기 때문에 되게 약한 광물이거든. 근데 석고는 쪼개짐이 있는 광물인데 그냥 쪼개짐도 아니고 침상 쪼개짐이야. 그러니까 바늘처럼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석고를 딱 보면 투명한 유리처럼 되어 있어. 원래 그 형태는. 그래서 이것이 이거를 막 꽂아가지고 가루를 내면 그때 깁스할 때 쓰는 게 석고가 되는 것인데 얘를 이렇게 손에 문대 이렇게. 그러면 손으로 문대다가 침상 쪼개짐이 되기 때문에 쑥 들어와. 갑자기 한꺼번에. 그러면 되게 아플 거야. 왜냐면 가시가 요만큼만 봐도 되게 아프잖아. 근데 길게 들어와. 이래. 그때 얘를 못 뽑아. 왜? 2번이니까. 약해. 그래서 이거를 손을 잡고 못 뽑아. 가시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서. 병원에 빨리 가야 돼. 칼로 이렇게 째가지고 안에 석고 그걸 다 긁어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것을 급히 하지 못하고 손을 잡아 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손가락을 어디 막에 들어갔는데 구부렸다. 그럼 그때는 난리 나는 거야. 왜냐면 혈관을 타고 걔가 갈 수 있는 것이지 어디든. 만약에 뇌로 들어갔다? 그럼 그냥 바보 되는 거야. 그럼 만약 이것이 심장이 바뀌었다? 돌아가시는 거야. 하다 죽는 거야 그냥. 꼭 하지 말라면 하는 새끼들이 꼭 있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하면 안 돼. 근데 하면 안 돼. 병원에서 한 석고 키스 상관없어요. 깁사 이건 상관없지. 그건 곱게 가로 낸 거니까. 근데 내가 예전에 이거는 이래서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 진짜 해봤어요. 했어. 진짜 했던 애가 있어. 뭐 지금은 오래 전이니까 뭐 이제 괜찮은데 세종고학고에 있던 애였어. 똑똑똑하네. 그러니까 거기 또라이만 가는 애들, 또라이들도 있어. 분명히 거기 가는 애들 중에서. 근데 그 하지 말라고 해서 또 해가지고 결국은 학교 사고를 쳤어. 병원. 진짜. 그거 누구를 원망해? 난 분명 하지 말라고 했지 하라고 독려하진 않았거든.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꼭 하지 말라면 궁금해서 하는 애들이 꼭 있어. 정말 짜증나 진짜. 그러니까 너네 절대 하면 안 된다. 학교에서 아마 보여주실 건데 이렇게 말하면 에이 설마 끝나는 거야. 진짜 끝나는 거야.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굵기가 있는데 이 굵기 광물의 굵기와 같은 경우는 누구 때문에 결정될 수 있는 거냐면 이 광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굵기는 단단해져. 그 다음에 이 광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더 단단하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핵간일력이 큰 거기 때문에 확실히 더 단단하게 결합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광물의 굵기는 저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굵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 치면 상대적인 굵기와 그 다음에 절대적인 굵기 두 가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상대값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많이 쓰는 모수 기계와 하나는 되튠 경도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수 기계는 두 광물을 서로 긁어보는 거야. 그래서 누가 긁혔는가, 누가 약한가 이걸 보는 것이고, 되튠은 두 광물을 서로 충돌시키는 거야. 부딪혀가지고 누가 깨지는가 이걸 보는 것들이야. 그
근데 일반적으로 모수기를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되팀을 잘 안 써. 그래서 이거는 뭐 얘기 잘 안 되는 것들이지. 그 다음에 절대값은 다른 말로 색인 경도계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직접 압력을 가해보는 거야. 그래서 몇 헥토파스칼에서 얘가 깨지는가 이걸 보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이렇게 한 개의 그래프에 넣을 수가 있는 것들인데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활석, 방향, 인정서, 환광등 이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져.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 그리고 얘네들처럼 만약에 굵기가 뭐 6번, 7번 사이다. 그러면 그냥 몇 점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뒤에 그냥 점 5만 붙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혹여나 하는 말인데 금강석은 10번이고 활석은 1번이야. 그러면 얘가 10배 단단하다 이 뜻이 아닌 거 알고 있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순서만 정해놓은 것 뿐이야. 키 순서대로 쭉 번호를 매겨놨는데 1번과 10번이 있어. 그럼 10번 1번보다 키가 10배 크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순서만 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그럼 쇠못이 유리를 못 뚫어요. 쇠못이 뚫는 게 아니라 깨는 거지. 깨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유리가 있고 쇠못이 있는데 그때 쇠못으로 얘를 치면 깨지 당연히. 근데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긁는 걸 말하는 거야. 긁는 거. 그래서 쇠못으로 치면 유리는 긁히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 힘을 준 사람 있잖아. 힘을 준 사람이 더 세게 눌러가지고 긁으면 긁히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못으로 이렇게 살살 문대면 안 긁힌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굵기 정도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얘 방에서 몇 번이냐면 3번의 굵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들. 자, 이렇게 우선은 대략적인 것만 우선 보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 물리선생이 뭐 더 나온 것이 있어. 뭐 광택도 있고 비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은 학교에서 이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자, 우선은 이렇게만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넘어가시면 광물의 분류 그래서 규산염과 그 다음에 비규산염이 있는데 먼저 비규산염만 잠깐 보고 넘어가자. 자, 비규산염은 말 그대로 규산염이 아닌 광물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알아야 되나요? 아니, 이거를 다 왜 알아 이거를? 여기서는 딱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탄산염 광물. 우선은 요게 나온 김에 얘기하는 것인데 이 원소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그런 광물을 말하고 있어. 얘네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가 있냐면 거의야 완벽히 100%가 아니야. 거의 겉으로 보이는 색하고 그 다음에 좋은 색하고 거의 비슷해. 이것이. 그러니까 금 덩어리 노란색, 금 가루 노란색, 은 덩어리 회색, 은 가루 회색 이렇게. 그래서 거의 겉보기 색과 좋은 색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른 거는 좀 까먹어도 탄산염은 까먹으면 안 돼. 이 탄산염과 같은 경우에는 요거 유질동산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이지. 화학적 성질이 교육과정상 빠졌어. 근데 학교에서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선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 건데 만약에 학교 자료에 이게 나왔다. 그럼 그때 더 얘기를 하게 될 것들이야. 자, 유질동산 거의 비슷한 성분인데 같은 모양이다. 요 놈이지. 그래서 뒤에 CO3라고 하는 탄산염인 것은 똑같은데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만약에 칼슘이 된다면 이거 방해석이 되고 있는 중이지. 특징 또 나왔지. 얘는 유질동산 관계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만약에 앞에 마그네슘이 붙어 있어. 그럼 이것은 마그네사이트. 이름 몰라도 돼. 이거는 다 주어질 거야. 그 다음에 철이 붙어 있다. 그럼 이것은 능철서. 그 다음에 망간이 붙어 있다. 그러면 능망간성. 이렇게.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탄산염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것들인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다 앞에 붙어 있는 요 앞에 붙어 있는 원소가 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 달라지는 것이고
대신에 모양은 다 똑같아야겠지. 뭘로?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다 똑같아야 돼. 원자 배열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말고 동질 이상 관계도 기억나실 거야.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 탄소. 에텐. 동질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성분인데 다른 모양이다 하는 뜻이죠. 석탄과 다이아몬드. 흑연이라든지 광물이니까 석탄은 광물이 아니지. 그 다음에 금강석, 다이아몬드가 이런 경우지. 그 다음에 CaCO3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방해석. 그 다음에 진주. 진주는 아니고 아라고나이트. 너무 생뚱맞은 이름이 나왔지. 그래서 방해석은 동질 이상도 가능해. 여기서 말하는 얘네들과 같은 경우에는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온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깊이 또는 압력이라고 본다 치면 이때 얘네들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상태가 달라지는 거야. 이 위쪽이라면 만약에 탄소일 경우에는 흑연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탄산칼슘이다 그러면 여기서 방해석이 나오는 구간이 범위가 여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와 같은 경우라고 치면 만약에 탄소일 경우에는 금강석이 되는 것이고 방해석 CaCO3라 그러면 아라고나이트가 여기서 나타난다 이 얘기야. 그럼 결국은 얘네와 같은 경우에는 온도의 영향보다는 압력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네는 열을 가해가지고 흑연이 갑자기 금강석 바뀐다? 그건 아니야. 압력을 가해야지만 금강석 갈 수 있다는 얘기지. 물론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 높아지는 거야. 근데 주된 이유는 압력이다 이 얘기지. 가열로는 금강석이 될 수 없지만 압력으로는 금강석이 가능하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압력이 주된 범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의 실제 온도선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돼. 이게 지구 내부의 실제 온도선, 환경선이지. 그래서 흑연과 방해석은 저온 저압에서 금강석과 아라고나이트는 고온 고압에서 각각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이야. 그리고 화학적 성질 중에 하나가 더 있지.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친다고 그러면 세 번째 고용체 관계도 있어요. 고용체. 아구야. 광물하다가 진짜 토 나오겠네. 자, 고용체는 얘네가 다른 게 뭐냐면 얘네들은 지금 종류가 다 달라. 그치? 방해석과 능철석은 비슷하지만 다른 광물이고 얘네들도 같은 성분이지만 서로 다른 광물이야. 근데 고용체는 성분이 살짝 달라지는데 같은 종류의 광물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같은 종류의 광물 관계. 이 페이지 위쪽으로 보면 그 규선형 광물에 관련된 것이 나오고 있는데 표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감남석을 한번 봐봐. 감남석의 지금 분자식이 어디 나와 있냐면 Mg 또는 Fe 2SiO4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그 마그네슘 두 개랑 얘가 결합하든 철 두 개랑 얘랑 결합하든 또는 마그네슘 1, 철 1 결합해서 얘랑 결합하든 어쨌든 간에 결합을 해서 감남석이 나오는 거야. 감남석이라는 그 종류는 같은 광물인데 성분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요거는 예로 든 것뿐이고 얘는 문제가 안 나와. 얘는.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면 고용체 관계에서는 사장석이 중요해.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장석 중에 장석은 짱돌이지. 기억나지? 장석, 장돌, 짱돌. 그래서 이 짱돌을 망치로 팍 쳤는데 내가 친 방향대로 쪼개지면 정장석, 정방향 쪼개짐. 쳤는데 사선 쪼개진다? 그러면 사장석. 이렇게 표현하게 돼. 이 사장석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된 것이 칼슘으로 연결된 사장석과 나트륨으로 연결된 사장석이 있어요. 요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화성함을 얘기할 때 그때 좀 더 얘기할 거니까 우선은 사장석이 고용체에서는 사장석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자,
자, 비규선형 광물은 요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 뭐 난리 났어. 막 여기에 뭐 원소, 황화, 산화, 할로겐 뭐 난리 났는데 다 필요 없고 딱 탄산 하나만 알고 쓰면 돼. 얘네들은. 그리고 탄산염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이렇게 막 나오진 않아. 얘네들은. 이거는 다음에 좀 학교에서 나오면 그때 하기로 합시다. 예. 자, 요 놈이야.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껴보셔야 돼. 그전에는 선행으로 한 거라서 부담 없이 들었겠지만 지금부터는 내신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들으셔야 돼. 자, 우선은 보면 지금 규선형 광물은 지금 이런 구조를 기본 구조라고 있어.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결합되어 있는 삼연체 구조야. 이 삼연체 구조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 표를 잘 봐야 돼. 이 표를 지금 어차피 이거를 외우려고 노력해도 어차피 안 외워져. 그리고 얘네들은 외운다 한들 금방 까먹어.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전에 한 2, 3주 전에 그냥 똥줄 탈 때 그때 외우시면 좀 더 나을 거 있거든요. 자, 우선은 그 나와 있는 삼연체가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가가 표현되고 있는데 얘는 요거 하나의 삼연체가 그러니까 산소 4개랑 규소 하나잖아. 이 삼연체가 주변 삼연체랑 아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야. 느슨하게. 이렇게 느슨하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독립형 구조 또는 독립 삼연체 구조라고 하게 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 또는 단쇄상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얘는 뭐냐면 요거가 이렇게 서로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요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지. 얘는 요거는 강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옆에 있는 다른 줄과는 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얘는 두 줄이 되어 있는데 지네끼리는 강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옆에 있는 다른 줄과는 느슨하게 되어 있는 상태. 얘는 이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면으로 나타나지만 옆에서 보잖아. 그러면 삼연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옆으로는 연결되어 있고 옆으로 연결 잘 되어 있는데 위아래 층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게 층상 구조 또는 환상 구조. 이게 위에서 본 그림, 이게 옆에서 본 그림. 그 다음에 망상 구조는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똘똘 뭉친 상태야. 요 상태. 자, 우선은 여기에서 대략적인 구조는 요 놈인데 그러면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요거 있지. SI 대 O의 비율. 요거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 꼭. 그리고 각각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 예시도 잘 기억을 해둬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몰라도 돼. 이걸 쓰는 문제는 없어. 자, 그러면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가 좁으니까 여기다 한번 해보도록 하자. 독립삼연체 구조에서 망상 구조로 갈수록 또는 반대일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를 따져보게 되면 먼저 공유하고 있는 산소수, 공유되고 있는 산소수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 그러니까 공유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공유되고 있는 산소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삼연체들 간의 결합력이 오른쪽 갈수록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공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결합력이 더 커진다,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풍화에 대해서, 기계적 풍화가 아니야. 화학적 풍화에 대해 가지고 잘 버틸 수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 잘 안 깨져. 자연 상태에서 힘을 가해서 깨지는 그런 거 빼면 스스로 지가 분리가 잘 안 돼. 버텨, 잘 버텨. 누가? 석영이. 그리고 나중에 화성합 때 얘기를 하겠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압력이라든지 이 광물을 만드는 압력 또는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낮은 상태에서 잘 만들어져. 저온 저압에서 망상형 구조가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성되는 깊이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얕은 데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왼쪽은 다 반대야.
자, 이제 그러면 광물에서 물리적 성질은 이렇게만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방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광학적 성질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그 시험 기간 바로 들어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이거는 지금 얘기 안 하고 학교에서 이거를 좀 하고 나면 조금 이해가 좀 편할 거야. 이거 평광인형 본 적 있어? 학교에서? 아직 본 적 없지. 이거 학교에서 봤어 이거를? 아니요. 어떻게 봤지? 못 봤습니다. 이 생물 현미경은 아니야. 얘네들은 평광 현미경인데 광물이나 암석을 보는 그 현미경이야. 그래서 얘네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보는 샘플이 따로 있는데 그 샘플을 박편이라고 하게 돼. 박편. 이 박편과 같은 경우에는 광물이나 암석을 0.03mm로 아주 얇게 만드는 그 표본을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표본을 여기 회전재물대에 올려놓고 밑에서 이렇게 빛을 쏘아가지고 밑에 있는 평광판과 얘를 지나서 상부 평광판을 뺐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요거를 뺄 때와 넣을 때에 각각 볼 수 있는 형태를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것을 뺄 때를 개방 니콜, 얘를 집어넣을 때를 직교 니콜 이렇게 되는데 니콜은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이 광물에서 빛이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가는 것인가 요거를 보는 거. 그래서 어떻게 굴절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는 게 요놈인데 학교에서 실습을 하고 나면 확실히 빠르게 이해가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이론으로만 보려고 하면 좀 많이 답답해. 뭔 소리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학교에서 하고 난 다음에 난 이거 볼 때마다 난 그 뉴질랜드 그 이름도 모르는 그 교수가 너무 생각이 나. 뉴질랜드는 자신의 나라의 말이 따로 있어. 영어를 많이 쓰긴 쓰지만. 근데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뉴질랜드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 처음이 쌍욕이었어. 뉴질랜드 교수가 요거를 지네 나라에서 우리 공세해 온 거. 그거를 내가 모두 다 깨먹었어. 박편을. 근데 이게 한 장당 2-30만 원짜리 하는 그 저기 샘플인데 그 장이 한 박스 안에 20장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한 박스가 그러면 못해도 한 500만 원 넘는다는 얘기잖아 이것이. 그것을 내가 모르고 툭 쳐가지고 밑으로 딱 떨어졌는데 이 박편은 이게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이 슬라이드 글라스하고 커버 글라스가 이게 사실 밀리기 때문에 못 봐.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뉴질랜드 교수가 뭐라고 막 쌍욕을 하는데 내가 몸만 어쩌라도 흥분치가 막 얘기하는데 백인이 얼굴 빨개질 정도까지 막 얘기하더라고. 뭐 괜찮아. 스쿼트 때문에. 나만 아니면 되지 뭐. 근데 그래서 참 되게 미안하긴 하지만 뭐 이미 지나간 일 그분들이 은퇴했을 거야. 요거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화성암이 나와요. 화성암. 광물을 되게 빨리 끝냈지? 아니야? 엄청 빨리 끝냈는데 이거 지금 광물을 이제 1시간 됐잖아요. 문제풀이하고 광물 이 정도였으면 정말 초간단으로 빨리 끝낸 건데. 자, 그러면 화성암이 나오는데 이 화성암에서는 요 표가 우선 가장 중요해. 근데 이 표를 우리가 먼저 보기 전에 마그마에 관련된 얘기를 살짝 먼저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마그마라고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마그마 이렇게 써요. 이 마그마일 때는 지하에 있는 상태를 마그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용암이라는 이런 말을 쓸 때는 라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것은 지표로 나와서 썼을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이 마그마 용암은 이제 어떻게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거냐면 이제 지하냐 지표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얘네들은 지하에 있었을 때 녹아있는 암석이 녹는 상태를 용융이라고 그러잖아. 이 용융된 요 암석이 있는데 여기에 화산가스가 같이 섞여 있는 상태라면 이게 마그마가 되는 것이고,
지표로 나와서 녹은 암석에서 화산가스가 분리가 되면 그것을 용암이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용암이라고 하는 것은 용융된 암석의 줄임말 용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때 보통 마그마나 용암과 같은 경우는 암석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쓰게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것들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화강암 주로 써. 반려암이나 선노감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그마의 종류는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화강암질 마그마 또는 이제 유문암질 마그마. 그다음에 용암의 이름도 여기 나오는 이 암석 이름 따서 현무암질 용암, 안산암질 용암, 유문암질 용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근데 암석 이름을 땄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무암질 마그마든 용암이든 간에 얘는 염기성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얘는 중성이고 얘는 산성이라는 거. 요게 중요한 거야.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염기, 중성, 산성으로 이제 화성암을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인데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누구냐면 규산의 함량이야. 규산의 함량이 52, 63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것들이 만약 일반고라면 이거 꼭 외워두라고 할 텐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얘네는 그냥 50과 60 정도로만 대략만 알고 있으면 돼. 얘네들. 그래서 규산이 많이 들어있다 산성암, 적게 들어있다 염기성암 이렇게. 규산은 이제 유리 성분이지 석영 이런 것들. 우선 거기다 치고 그 다음에 유리가 많이 들어있는 산성암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속 성분이 적게 들어있다는 뜻이고 염기성처럼 규산이 적게 들어있으면 여기서 얘네들이 금속이 많이 들어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금속 성분이 많을수록 어두운 색을 띠면서 밀도가 클 수밖에 없다 이 얘기지. 성분 때문에 이게 결정되고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규산의 함량이 우선 중요해.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칼슘과 나트륨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 여기서 칼슘과 나트륨이 염기성암에는 칼슘 많고 산성에는 나트륨 많다라고 하는 요것은 이제 이따 하게 될 마그마 분화작용 광물 정출 순서 ON의 반응 계열에서 얘기하게 될 것들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서 구분이 돼.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성분에 따라서 구분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디서 시간인가에 따라서 이게 또 구분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지. 반심성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알고 있어야 돼. 자, 우선 이 화산암과 같은 경우에는 지표에서 아주 빠르게 식을 때, 지표에서 빠르게 식을 때를 화산암이라고 쓰는 것도 있고, 심성암은 깊은 지하에서 마그마가 아주 천천히 식었었을 때, 반심성암은 얕은 지하에서 심성암보다는 좀 빠르게 식고, 화산암보다는 좀 느리게 식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게 반심성암 이렇게. 얘네들이 어디서 식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위에 나와 있는 요 조직 상태가 서로 다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 조립질 조직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현정질 조직이라고 하는데 결정이 드러난 조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광물 결정 하나하나가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큰 것들 이것을 현정질 조직 또는 조립질 조직. 얘처럼 이제 결정 눈이 안 보여. 현미경은 잘 안 보여. 그래서 이것을 비현정질 조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반상 조직이라고 하는 요것들은 얘하고 얘하고 둘이 섞인 거기 때문에 이게 큰 덩어리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섞여 있는 상태. 그래서 요 큰 덩어리를 반정, 반상 조직의 결정.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요 부분을 섞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화성암은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안 했구나 여기. 얘가 지금 각각의 암석이 좀 나왔잖아. 근데 반심성암에 암석이 없어 여기에. 그래서 이거는 좀 적어 놓으셔야 돼. 염기성암의 그 반심성암에는 뭐가 있냐면 휘로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선록반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얘는 석영반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6가지의 화성암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 얘네들은. 물론 뭐 어떤 거를 어떤 거든 뭐 외우지 않냐마는 그래도 여기 나오는 이 6가지, 9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것은.
자, 그러면 우선 화성암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염기성암과 같은 경우는 주로 해양판, 해양 지각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여기 있는 산성암은 대륙판 또는 대륙 지각에 많이 분포를 하지. 근데 중성암 계열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나는 곳, 그러니까 섭입을 하는 곳에서 주로 잘 만들어지게 돼. 섭입하는 곳에서. 그래서 이게 좀 알기 편하라고 그때 한번 얘기한 게 뭐였냐면, 이 안산함과 같은 경우는 이거 한자가 아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지? 다른 건 다 한자야. 현무암의 현자는 검을 현자야. 그냥 검은색 짱돌. 화강암은 밝을 화자의 강한 암석이야. 밝은 강한 암석. 유문암은 흐를 유자의 그럴 문자. 그래서 흐른 자국이 있는 그런 암석. 그럼 이제 안산암은 뭐냐면 다른 건 다 한자인데 얘는 줄임말인데 안데스 산맥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진짜야. 그래서 안데스 산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안데스 산맥이 어디 있는지는 기억이 날 거야. 스위스. 이렇게 스위스가 있나? 거기는 알프스고 여기가 남미야. 여기에 지금 해안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나즈카라고 하는 해안판이야. 니네 이번에 통합과 들어가면 이거 판구조론도 이게 해야 될 거야 나중에. 어쨌든 간에 나즈카 해안판 일로 들어가. 그러면 여기를 따라서 페루 칠레해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를 따라서 산맥이 나오는데 그게 안데스 산맥이야. 해안판이 대륙판 밑으로 서륙판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산맥인데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화산 분화 때문에 중성암 계열의 마그마가 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봤기 때문에 안데스 산맥의 줄임말 안산암이야. 그리고 학명도 안데사이트야 실제로. 자, 그래서 그 해안과 대륙이 충돌하는 곳에서 주로 중성암 계열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됐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좀 받을 거. 마그마 분화작용. 한 가지의 현상인데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야. 마그마 분화작용이라고도 하고 또는 광물 정출 순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정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출현하는 순서란 뜻이야. 그 다음에 이것을 정리한 사람이 보엔이라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지 이름을 따서 보엔의 반응 계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이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면이 있었었는데 지하 깊은 곳에 마그마가 처음 저장된 공간인 챔버가 있었어. 챔버. 자, 이 챔버에 마그마가 들어와서 여기를 이렇게 채웠대. 여기까지 채웠어. 그럼 이때 처음에 들어온 이 마그마는 보통 처음 생성된 마그마는 멘틀이 녹거나 해양지각이 녹아. 그렇기 때문에 염기성 계열의 마그마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 처음에. 물론 산성암 계열의 마그마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른 일이고, 그래서 보통은 염기성 계열의 마그마가 처음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여기에 처음 들어갔던 원래 마그마는 염기 계열로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마그마 챔버 내에서 얘가 정체가 돼.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 염기 계열의 마그마 안에 있던 성분들 중에 고밀도의 물질이 밑으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냉각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 밑바닥에 그 고밀도의 물질이 쭉 쌓여서 침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염기 계열로 들어갔는데 고밀도의 물질이 가라앉아서 얘가 빠져나가는 것이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밀도의 물질 그러면 아무래도 금속 성분이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높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잔류 마그마는 얘네들이 그 금속 성분이 빠져나가고 규산 성분은 양쪽으로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데 금속과 규산의 비율이 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비율은 규산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처음에 염기로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중성암 계열의 마그마로 변질되는 것이지. 뭔가 추가적으로 뭐가 더 들어간 게 아니야. 그냥 무거운 금속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중성암 계열로 바뀌더라 이 얘기야.
그러면 중성한 마그마들 중 또다시 이런 침전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면 여기에 또 어떤 물질이 가라앉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머지 잔류 마그마는 뭐 고밀도의 물질이 좀 빠져나왔으니까 거의 규산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산성한 마그마로 남아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규산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이게 추가로 뭐가 들어와서 높아진 게 아니라 무거운 게 빠져나가면서 비율 면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구나 이 얘기야. 그래서 마그마 분화작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챔버 내에서 이렇게 정체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염기, 중성, 산성 이게 바뀌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게 그 만약 화산이 폭발하면 음. 그 그 용암의 산성한 마그마 용암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얘네가들이 다 식는 과정이야. 식는 과정이고, 네가 말한 것은 이제 마그마 계속 주입이 되면서 이렇게 정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지. 혼합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분별되진 않아. 자, 그러면 이게 마그마 분화작용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침전되는 이 물질이 나중에 굳어질 거잖아. 그러면 광물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그 광물이 나오는 순서를 한번 정해보자면, 먼저 유색 광물과 같은 경우, 이게 어두운 광물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무색 광물과 같은 경우, 이게 밝은 광물이라는 뜻인데, 유색 광물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감남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휘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갑섬석이 나오고, 흑분모가 나와. 그리고 무색 광물, 밝은색 광물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사장석이 나오다가 살짝 바뀌어서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 사장석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는 이거 두 개 구분 없이 이제 한 가지 계열로만 나오게 되는데 나온 것이 정장석, 그 다음에 백운모, 마지막으로 석영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요 순서를 광물 정출 순서. 그리고 이걸 정리한 사람이 보엘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쭉 정리하면서 유색 광물의 순서를 보니까 얘랑 다른 광물이잖아. 다 다른 광물이게. 그래서 얘 다른 광물끼리 나온다라고 해서 이것을 불연속 반응 계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얘는 사장석이라는 같은 광물로 쭉 연속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을 연속 반응 계열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광물 나오는 순서 요거를 잘 보면 감휘, 각극, 석. 아까 규선 광물 그 표 있었잖아. 그 표에 나와 있는 독립사면체, 단쇄상, 복쇄상, 층상, 망상 구조야. 그래서 그 순서대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이해됐을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광물의 화학적 성질을 하면서 요 관계가 이게 지금 거시기 뭐야 고용치 관계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걸 딱 보면 얘가 지금 이게 정출되는 순서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식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장석이 보통 칼슘으로 연결됐으면 밑에 많이 깔렸다는 뜻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나트륨의 함량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좀 깊은 데서 좀 고온 고압 상태에서 만들어진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식는 과정에서 나트륨은 위에서 만들어지고 나중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온조와 얕은 곳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감남석, 휘석, 각섬석, 칼슘 사장석 일부를 포함한 요만큼이 만약에 뭉친다. 그럼 이거 화강암으로 잘 나와. 에이, 화강암이 현무암. 현무암으로 잘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섬석 포함을 해서 흑음모, 그 다음에 나트륨 사장석, 그 다음에 백음모도 일부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석영까지 있는 요것이 뭉치게 되면 화강암으로 잘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현무암의 사장석과 화강암의 사장석은 성분이 좀 달라 이것이. 원래 포함되는 거야. 각섬석은 화강암에도 많이 들어있어. 그 화강암을 보면 까만색 반점 있잖아. 그 까만색 반점이 각섬석 아니면 흑음모야.
그러면 그 화강암 안에 있는 각섬석과 흑음모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까만색 반점은 똑같은데 그 부분만 떼가지고 초판에 긁어요. 좋은 걸 긁는다. 아, 그러니까 좋은 색이 뭐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근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뜯는 과정에서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그 흑음모는 층상 쪽에 지이기 때문에 한 방에 쪽이기 때문에 뜯으면서 뭔가 껍질처럼 벗겨지게 되는데 각섬석은 이렇게 떼잖아. 그럼 껍질은 안 나와. 그래서 그 뜯는 과정에서 이게 각섬석인지 흑음모인지가 판별되는 거야 벌써.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고 되고의 문제는 아니지. 얼마만큼 나중에 다 외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야. 그래서 요렇게만 보고 우리가 화성암에 대한 얘기는 이걸 끝내고 다음 주에 우리가 태저암, 변성암 이것만 끝내고 나면 지질구조 해석 문제가 있거든. 그거는 아까 그 교재 몇 페이지냐면 쭉 내려가면 요게 암석이 끝나잖아?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 나와. 광산, 지구 자원 요거 있는데 이거는 그 수업 하진 않을 거야. 근데 니네는 이거 외우셔야 돼. 그래서 보면 뭐 광물자원, 뭐 광산과 광산, 그래서 뭐 화성광산, 그리고 뭐 퇴적광산, 변성광산 뭐 막 쭉 나와. 이런 것들은 이제 쭉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네가 내가 말고 너네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금속 광물자원 나오고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자원 또 나오고 뭐 난리 났지. 이거 외우는 거는 중학생이면 외우지만 과거에는 안 외워. 그러니까 그런 거로 넘어가면 돼. 아 문제 나온 적 있었다. 자 아무튼 그런 게 있었었고 그 다음에 미안해 괜히 희망을 줬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게 되면 요런 게 나와. 뭐 히토리 나오고 뭐 있는데 이거는 그냥 쭉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양자원은 또 나와. 쭉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광물자원도 나오고 이렇게 대체 에너지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고 아무튼 쭉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니네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야. 따로 내가 할 건 아니야. 내가 따로 뭐 줄 것도 별로 없어. 이거는 문제로 나온다 한들 어차피 외워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외우라고 하는 부분만 미친 듯이 그냥 외우시면 돼. 미친 듯이. 그리고 좀 더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뭐 쭉 나온 게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문제 꼭 풀어보셔야겠지. 쭉 넘어가다 보면 얘네들이 이게 나온 게 있을 거야. 뭐냐면 한반도의 지질 여기인데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면 60 몇 페이지야? 58페이지다. 보시면 여기 있는데 지질 조사에 대한 것이 이게 문제로 꼭 나올 거야. 이 범위에 들어가면 꼭 나오는데 취향과 경사에 대한 것이 나오고 클리노미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온 것이 있고 기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지도에 이런 것이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오는데 요거 꽤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를 좀 꼼꼼하게 보면서 넘어갈 거고 이런 것이 있어. 여기만 잘 넘어가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는 편하지만 너네는 참 환장할 만한 단어가 또 나와. 한반도의 구조 그래서 뭐 난리 났어 이렇게. 이거 이게 끝이 아니야. 뭘 봐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 요거 요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여기 있는 것은 그냥 다 그냥 외우셔야 돼. 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표 나오고 있잖아. 뭐 대동 누춘군, 경상 누춘군에 뭐 이게 암석하고 그 다음에 뭐 있잖아. 뭐 시대 이것들 싹 다 외우셔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지도에서 이것들 중에 한두 개만 나와가지고 A 지역은 이렇게 나와. 그럼 A 지역이 뭐가 쌓여 있는데 가보지 않아도 알아야 돼. 신생대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표를 싹 다 외우셔야 돼. 이 표를. 재밌을 거야. 이것만 잘 넘어가면 돼. 여기 문제가 안 나온 적은 없어. 계속 나와. 참 사람 짜증나게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뭐 내가 짜증난 건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되지 뭐. 그래서 요것만 잘 넘어가면 고체지구는 크게 우선 어려운 부분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돼.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바로 이제 그 천문 쪽으로 넘어갈 거야. 그래서 여기 대기해양은 그때 들어갔던 부분이니까, 그치?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천문에서도 천체까지의 거리 그 파트 있잖아. 거리 지수와 뭐 이런 것들, 그걸 이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끝.